하려면 일단 내가 건강해지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허리가 안 아프는 거니까. 그래야 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못 걸어 다니는 사람한테 운동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리고 허리 아픈 사람 하나 더 가르쳐주면 이런 거예요.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조그맣게 걷지 말고 길게 걸어. 이렇게 걷는 어떤 사람 보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아프면 이렇게 걷는 거야. 아프면 이렇게 한 200m, 300m를 걸으면 허리 아픈 게 안 아프져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이게 신기한 걸 이렇게 걷는 게 간단하잖아. 근데 그렇게 걷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 허리 아파서 이렇게 걷는구나. 여러분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죠. 자, 지금 말하는 것이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 이걸 이제 오늘 뭐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 할 얘기가 엄청 많아. 찾아봐라. 나이 들면 뭐 여러분들이 뻔히 아는 증상들이 생겨요. 우선 노안이 와가지고 명암을 좀 이렇게 보죠, 그죠? 나는 눈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멀쩡하다. 멀쩡하세요? 대단하시고 안경도 안 쓰고. 저는 이쪽 눈에 황반변성이 와서 이쪽을 가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찌그러졌고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잊어야 돼요. 네? 병원 다니고 눈에다 막 주사 맞고 그러는 거. 이런 얘기를 또 한마디 더 하고 가야 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나눠요, 사람을. 그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장애인은 뭐야, 장애인은? 장애가 있는 사람. 비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비장애인은 그 비자가 예비 비자야. 그래서 장애인과 앞으로 장애가 생길 사람이야. 예비 장애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거야. 나이가 들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기억력도 떨어져. 그러면 장애 등급은 안 나오지만 장애가 있는 거잖아, 사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장애인이 될 준비가 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어떻게 해야 돼? 잘 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장애인이 있을 때도 또 대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장애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앞으로 장애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따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내가 좀 돌봐줘야 돼. 이런 생각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장애가 되니까. 네? 자,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건 장애가 하나씩 생긴다는 뜻이에요.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이도 시원찮아져. 그래서 임플란트 해줘, 임플란트 한 사람. 틀린 사람. 지금 여기 6학년 이상 된 사람들은 뭐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나이가 되면 한 요인이 되는데, 나이가 든다는 거 말고 건강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건강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건강은 제일 중요한 게 유전이에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그 유전을 못 바꾸니까 그건 놔두고 그 뒤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정신적이에요.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건강을 해야 돼. 근데 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게 쉬운 일이야. 왜? 나 혼자 살질 않잖아. 근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산단 말이야. 동기간도 살고, 결혼한 부인이나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나한테 돈 빌려간 놈도 있고, 응? 돈 빌려가서 죽어도 안 주는 놈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정신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근육을 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이 없으면 건강 유지가 또 안 돼요. 그래서 호르몬이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먹는 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유전적으로 좋은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어도 먹는 걸 시원찮게 먹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병도 생기고 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안 받아요? 대답을 똘똘히 해야 돼, 똘똘히. 자, 이쪽을 1분단, 여기는 2분단. 어느 쪽이 더 똘똘한 걸 봐야 돼. 스트레스가 뭐예요, 스트레스가? 1분단. 화가 안 하든지. 그래도 똘똘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 2분단. 스트레스가 뭐예요? 네? 동네가 설치하는 데서 1분단은 대답을 그래서 하는데 여기는 우물우물거리고 있어. 뭐라고요? 에이구, 천님은 잘해가지고. 딴 데 가면 답이 금방 나와요. 여기는 답이 이상하게 안 나오네. 다른 데 가면 스트레스가 뭐요? 그러면 남자들 많은 데는 마누라요. 여자들 많은 데 가면 남편이요. 이렇게 금방 나오는데 여기는 생각이 깊으네.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화가 나는 거. 스트레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스트레스 모른다. 손 들면 내가 여기다 나머지 공부 시켜줄 테니까 이따 남으세요. 초등학생도 알아, 스트레스가 뭔지를. 근데 스트레스를 설명해봐라. 이러면 말을 못해요. 뭐라고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똑같잖아.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못하죠. 뭔가 스트레스를 알긴 하는데 대답을 못해요. 스트레스가 뭐냐? 스트레스는 바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돈을 겪으면서 받은 내 마음의 상처를 스트레스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 게 매일매일 어떤 때는 더 심한 게 어떤 때는 조금 덜한 게 보죠? 그죠? 이 마음의 상처가 한번 생기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억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끝나고 없어지는 게 없어. 항상 여러분의 기억에 저장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저장이 되고 나면 그 일이 해결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10,000번을 빌어도 그 환경이 좋아져도 그 돈이 돌아와도 내 기억에 박힌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 근데 여러분은 돈 못 받다가 돈이 탁 돌아오면 아우 나 스트레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요새 나는 스트레스 없어요. 맨날 바람피던 남편 요새는 맨날 일찍 들어오고 생기도 취직 다 돼가지고 요새 나 스트레스 없다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 이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억에 박힌 상처는 안 없어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냐? 쌓여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쌓여. 이게 점점 쌓여서 어떻게 돼? 이렇게 내 한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아파져요.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한계점이 되게 높고 어떤 사람은 한계점이 되게 낮아요. 그러면 이 낮은 사람은 엄청 어릴 때부터 아파. 여기도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느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한계점을 넘어가면 여러분이 아파져요. 어떻게 아파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아파진 사람들이 다 병원에 오는데 병원에 오면 의사 선생님하고 싸워. 아니 내가 몸이 아파서 왔는데 왜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을 하냐. 나는 몸이 아파서 왔다고. 이렇게 싸워요 의사랑. 그 싸우는데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몸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트레스라는 걸 받으면 우리 몸에는 뇌가 괴로워. 뇌가 골치가 아픈 거야. 여러분들 말대로 골치가 아프면 이 뇌가 살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걸 만들어요. 내가 잘 안 움직여요. 코티졸이라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밑에 오피오이드라는 게 이게 마약이에요. 근데 마약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져. 또, 저 밑에 가면 도파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행복 호르몬이에요. 저것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만들어져. 저게 만들어져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한계점을 넘어가면 이런 게 소용이 없어요. 한계점을 넘어가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걸 넘어가면 그때는 얘가 일을 못해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자, 이 자율신경이라는 게 뭐냐? 자율신경은 여러분을 살아있게 만드는 신경이에요. 자, 이 뇌를 뭐라고 중추신경이라고. 여기 들어있는 소뇌, 되뇌, 여러분이 잘 아는 숨골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죠.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등뼈를 따라가면서 있어요. 등뼈를 따라가면서. 등뼈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있다 이거야. 자, 이 등뼈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감자탕 먹어보면 알지? 네? 감자탕 먹어보면 등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네. 어떻게 생겼어? 그 동그란 덩어리가 하나 있고 뒤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죠? 거기에 살이 잔뜩 붙어 있어. 우리 살만 떼먹고 있잖아요. 돼지 등뼈를 보고. 사람 등뼈도 똑같이 생겼어. 근데 그게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뼈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에요. 쭉쭉쭉쭉쭉. 그게 맨 밑에 이 요추는 5개, 흉추는 12개, 이 경추는 7개 이렇게 쌓여 있어. 쭉 쌓여 있어. 그래서 감자탕 먹으러 갔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뼈를 잘라서 주면 뼈가 크니까 살도 많이 붙어 있고 이 위쪽 게 나오면은 뼈도 조그맣고 살도 조금밖에 안 붙어 있어. 자, 그걸 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뼈가 쌓여 있는 사이사이로 신경이 이렇게 칼같이 나와요. 그 쌓인 데마다 신경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의 몸 밑에서부터 다리 위에 있는 모든 장기에 자율신경이 오른쪽 왼쪽에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심장에 가 있고 이쪽에서 나와서 심장에 가 있는 거야. 심장을 조절을 해주는 거야. 뭐가? 자율신경.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하는 일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해준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율신경이 하는 일이 1번이 심장을 뛰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누가 뛰게 해준다고요? 1분단. 자율신경. 많이 배웠어요, 이제. 2분단 누가 뛰게 해줘요? 자율신경. 조금 나아졌네. 입이 튀었어, 입이. 심장을 뛰게 해줘. 심장은 여러분이 원해서 뛰는 게 아니야. 저절로 뛰죠. 그죠? 어떤 때는 저절로 빨리 뛰고, 어떤 때는 저절로 천천히 뛰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숨 쉬는 것도 누가 해줘? 숨 쉬는 거. 1분단 숨 쉬는 거 누가 해줘요? 뭐 앞에만 떠들고 좀 뒤에는 거 장아. 2분단 어디가 뛰어줘요? 자율신경계. 잘한다. 누구야 누구? 빨리 나와. 저 상관. 자,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사람이 살아있으려면 심장이 뛰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나는 잘 때 숨 안 쉰다 하면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때 숨 쉬는 걸 어떻게 알아? 남이 보니까 알지. 남이 자는 걸 내가 보면 그 사람이 숨 쉬면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내가 자면서 숨 쉬는지는 나는 모르지. 근데 남을 보면 잘 때 숨을 쉬는구나 이걸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온몸의 온도가 한여름에도 36.5도고 한겨울에도 36.5도예요. 우리 사람은 정온 동물, 온도가 항상 똑같은 동물이야. 그 온도를 누가 맞춰요? 1분단. 네? 2분단이 떠들어. 자율신경이 여러분의 온도를 맞춰줘.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줘요. 자, 자율신경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뇌가 죽었어. 뇌가 죽었는데 자율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뇌사자. 뇌사자. 또 다른 말로
식물인간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야? 이분단. 왜 살아있어? 굉장히 똘똘해져. AI로 배우는 거야. 뇌사자 식물인간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 뇌는 죽었지. 이게 죽어서 뭘 못해? 복잡한 일을 해결하는 걸 못하고, 계산을 못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명동에서 하는 걸어다니는 걸 못하고, 그런 거 못하지만 심장도 뛰고 숨도 쉬고 온몸의 온도도 맞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 자, 소화를 시킨다 이거야. 그 뇌사자가.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은 무슨 검사를 받으러 가죠? 1분당. 무슨 검사 받아요? 네? 위검사? 위내시경 검사. 위내시경 검사하면 소화가 되나 안 되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긴 개똥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 자, 소화라는 걸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왜 안 되는 거야. 소화는 누가 시킨다고 그랬어요? 네? 위라고 한 사람 누구야? 나와! 소화는 누가 시킨다고? 자, 자율신경이 어떻게 소화를 시키는지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소화라는 것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음식을 씹으면, 입으로 씹으면 혓바닥이 음식물을 자꾸 뒤로 밀어요. 그래서 꼴깍 삼키게 만드는 거야. 혓바닥이 하는 일은 음식물을 자꾸 뒤로 밀어주는 거야. 자, 이 위장에는 관략근이 두 개가 있어요. 왜 위와 식도가 만나는데 이렇게 꽉 관략근이 있고, 위와 소장이 만나는 데에도 관략근으로 좀 묶여 있어요. 왜 묶여 있냐면 이 위장에는 매일매일 위산이라는 게 나와. 위산은 화공약품에서 파는 염산이에요. 이 염산이 여러분 위에서 하루에 얼마나 나오냐면 매일매일 1리터에서 1.5리터가 나와요. 그걸 여러분 얼굴에 뿌리면 어떻게 되죠? 다 녹아요. 타는 게 아니라 다 녹아. 여러분 얼굴뿐 아니라 머리카락, 뼈 다 녹아. 그게 여러분 위에서 매일 1리터에서 1.5리터가 나와. 왜 나와? 여러분이 먹은 걸 녹일라.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끼리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그러면 삼겹살을 천천히 먹어도 내 거가 남아있죠. 그죠? 가족이니까. 그죠? 엄마 거, 아버지 거, 아들 거, 이렇게 딸 거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내가 좀 천천히 먹어도 난 좀 남겨두잖아. 근데 회식할 때는 어떻게 먹어야 돼? 네? 회식할 때 내게 남아 안 남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빨리 먹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안 씹고 삼켜야지. 그죠? 씹는 척만 하고 꼴가닥 넘겨야 하나 더 먹잖아. 자, 씹는 척만 하고 꼴가닥 넘긴 삼겹살, 오돌뼈. 이게 화장실에 가서 보면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야? 뱃속에 맷돌이 있나? 아니면 뭐 믹서가 있나? 뭐 왜 이렇게 싹 없어져? 위산이 녹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막 대충 먹은 것들을 다 녹여버리기 위해서 위산이 나오는 거고, 이 위산이 있기 때문에 이 위산이 어디서 나오냐면 위벽을 만들고 있는 세포, 위 껍데기 세포들이 위산을 쏴야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위산이 껍데기 세포를 또 녹이잖아. 그래서 이 위벽 세포들은 지가 위산을 만들지만 위산에 의해서 다시 녹지 않으려고 자기 몸 앞에다가 점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찍 쏘면 위산이 나한테 안다. 이 앞에 점액이 있어서. 그게 위만 이렇게 생겨 있어요. 위만. 그러니까 이 위산이 처음부터 식도로 올라오면 식도는 싹 녹아. 염산을 식도에다 뿌린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가 녹아요. 그런 병을 뭐라 그래?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래. 또 이 위산이 그냥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이 싹 녹아서 여러분 죽어요. 못 살아. 그래서 못 내려가게 관략근으로 이렇게 꽉 묶고 있는 거예요. 관략근이 이렇게 우리 항문에 힘 꽉 주어서
변이 못 나오게 하는 그런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위아래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 혓바닥이 자꾸 밀어가지고 음식 꼴가닥 내려가면 식도로 내려가면 위가 이 관략근을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음식이 쏙 들어가. 그러면 바로 탁 닫아. 그래서 이 위 속에다 저장을 하죠. 위는 여러분 위는 몇 개 있어요? 닭이나 소나 말은 위가 몇 개야? 1분단 말, 소는 위가 몇 개야? 안 잘라봐서 몰라요? 2분단 몇 개예요? 아까는 여기가 돌돌했는데 이제 소나 말은 위가 4개, 4개. 그래서 어떻게 한번 먹으면 여기 있는 걸 다시 꺼내서 되새기기를 해. 손을 하루 종일 씻고 있죠, 뭐를. 네? 여기서 꺼내서 여기 밑에다 넣었다가 또 꺼내서 또 씻고 또 꺼내서 또 씻고 이게 소가 하는 일이야. 근데 사람 위는 하나지만 소나 말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러분의 위는 이렇게 하나지만 하나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 전부 다 요 위를 3등분 해보면 맨 꼭대기 위에 음식이 저장이 돼요. 여기에만 저장이 되겠어. 밥을 먹으면 윗배가 부른 거야. 여기다 저장을 해놨다가 음식을 조금씩 가운데 위로 내려줘요. 그럼 가운데 위장이 뭐를 해? 위산을 쏘고 음식물을 이렇게 섞어. 뭐랑? 위산이랑 또 소화액이랑 음식을 섞어요. 그래서 씹지도 않고 넘어간 삼겹살, 오돌뼈를 이 염산으로 다 녹이는 거야. 그러면 녹으면 뭐가 돼? 죽이 되잖아요. 죽이 되면 세 번째 위로 내려가. 제일 밑에 위로 내려가면 제일 밑에 위는 그걸 다시 이렇게 만져봐. 만져가지고 덩어리가 있으면 다시 가운데로 올려주고. 완전히 죽이 됐다. 아무리 만져봐도 다 죽이다. 그러면 이제 내려보내는 거야. 내려보낼 때 그냥 내려가면 아까 이게 다 염산이니까 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장의 맨 앞대가리를 우리가 12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12지장 입구에 소화액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알칼리성 소화액을 얘가 열릴 때씩 같이 쏴요. 그러면 염산과 알칼리 소화액이 섞여서 중화가 돼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야. 굉장히 복잡한 일이야. 위가 소화를 한다는 거는 그냥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소화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복잡하게 순서에 맞춰서 이게 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관략근이 확 열리면 소장이 싹 녹아서 그냥 소장이 녹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열릴 때는 죽이 완전히 됐는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죽이 됐으니까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면 녹으니까 알칼리 소화액이 나와야 되는 것까지 다 순서에 맞춰서 착착착착 진행을 해줘야 돼. 누가 해? 1분단 누가 해요? 누가 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한다고? 2분단 누가 해요? 자,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뭘 검사해야 돼? 위장을 검사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어? 1분단 소화가 안 되면 위장을 검사해야 돼요? 아니요. 근데 왜 위장 검사를 자꾸 하는 거야? 몰랐으니까요. 네? 자,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듣잖아요. 그죠? 알아들었죠? 네.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아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이 의사한테 돈을 안 내잖아. 그죠? 네. 돈을 내 안 내? 진찰비만 내잖아. 30분 얘기하고 3,000원 받아갖고 내가 어떻게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어. 그죠? 나도 먹고 살라고 검사시키는 거야. 일단 먹고 살아야지. 병원도 간호사 공급 줘야지, 월세 내야지, 전기세도 내야지, 에어컨도 틀어야지. 뭐 어떻게 하냐고. 3,000원 받아갖고는 안 돼서 할 수 없이 여러분은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예요. 내시경 검사를 하면 뭘 보는 거야? 위에 속껍데기를 보는 거야. 이 속껍데기만 봐가지고 소화가 되고 안 되고를 알 수가 없어요. 뭘 봐야 돼? 자율신경이 제대로 일하느냐를 봐야 돼. 자율신경이 뭘 시켰어? 여기서 음식물이 쏙 들어가면 관략근을 열어라 명령을 내려야 되고,
관략근이 열렸다가 탁 닫히면 음식물 여기다 저장해라. 그래도 조금씩 내려가게 해라. 위산을 뿜어라. 섞어라. 야, 다 녹았는지 잘 살펴봐라. 다 녹았으면 이제 밑에 관략근을 열어라. 알칼리 소화액을 내려보내라. 이거를 자율신경이 순서대로 맞춰서 일을 해줘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위가 나쁜 게 아니라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저 자율신경을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화순군의 군수님이요. 군수님이 야 저쪽에 가서 저 청소 좀 하고 여기다 좀 뭐 아까 말한 그 무슨 벽이었죠? 적벽도 좀 저 사람들 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저 광주시에서 여기 오는 도로도 좀 크게 내고 이런 거를 순서에 맞춰서 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게 자율신경. 자율신경이 망가지면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네.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뭘까요?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거기는 아주 그냥 금방금방 배우네. 자율신경이 일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쌓여서 내 견딜 수 있는 힘을 넘어가면 자율신경이 일을 못해.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우선 심장을 뛰게 하는데 심장을 제대로 못 뛰게 하면 심장이 어떻게 느껴져요? 지멋대로 뛴다고. 두근두근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두근두근 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병을 뭐라고 그래? 부정맥이라고. 부정맥. 그 병이 왜 와? 제가 일을 못해서 와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 그랬죠? 당뇨병, 고혈압도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여기 지금 당뇨병으로 약 먹는 분이 꽤 있으실 텐데 뚱뚱하다고 먹는 게 아니야. 성인이 돼서 생기는 당뇨병은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오는 거예요. 당뇨병 오기 전에 죽을 것 같다, 아우 나 미치겠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야. 고혈압을 병원에 가면 이유를 모르잖아. 의사 선생님이. 나 왜 고혈압 왔어요? 몰라요. 본태성 고혈압이에요. 본태성이라는 말 뜻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 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엄청 힘들고 괴롭다는 걸 알아요. 또 있어요. 여기도 지금 조는 사람들 있어. 선생님 저는요 잠을 너무 잘 자요. 자리에 앉으면 자고요. 줄만 잡고 자고요. 대가리만 나면 자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은 불면증 환자야. 밤에 깊은 잠을 충분히 자면 낮에 졸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밤에 깊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졸리는 거야. 자, 잠을 자냐 못 자냐를 3번 물으면 다 알아요. 3번. 잘 자요? 못 자요? 그럼 벌써 못 자는 사람이죠. 그거는. 잘 잔다고 대답하는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요. 꿈을 많이 꾸시나요? 꿈 꾸는 사람은 못 자는 거예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그런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봐. 아침에 개운하세요? 아니요. 못 자는 거야. 그 3번을 물으면 여러분이 잘 자는지 못 자는지 금방 나와요. 잘 자는 사람 손 들어봐요. 대단한 사람들이요. 양쪽에 3명씩 밖에 없어. 나머지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잠을 못 자는 거야. 깊이 못 자는 거라 이거죠. 왜 못 자? 원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라니까. 그건 자율신경. 원인이 뭐라고? 스트레스. 병어라 좀 어렵죠? 스트레스가. 그죠? 많이 알았어요 이제? 네. 조금 아는 것 같죠? 네. 여러분이 이제 동네 가면 최고의 의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그거 알려줄 수 있잖아. 너 소화 안 되는 건 막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야. 금방 알려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초기야. 초기. 이 증상이 초기예요. 초기 증상은 가슴이 두근거려요. 숨이 차요.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고 구역질나고 입맛이 떨어졌어요. 고혈압 당뇨병이 왔어요. 손발이 시려요. 잠이 안 와요.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가 아파요. 뒷목이 뻣뻣해. 뒷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병원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혈압 오른다고 그래요. 어우, 선생님, 나 혈압 올라요. 혈압은 책에 써 있어요. 머리가 안 아프다. 혈압은 머리가 아프지 않은 병이야. 언제 머리가 아프냐? 혈압으로 죽기 직전에 아파요. 여기에 피가 터지거나 혈관이 막혔을 때는 망치로 머리를 딱 때린 것 같이 이 세상에 처음 느껴보는 두통이 옵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한 아우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이거는 혈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야 원인이? 뭐라고요? 스트레스. 외워야 돼. 그래야 동네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여자분들이 주로 그런데 목에 가래가 붙었다고 찾아와요. 선생님 요 가래가 붙었는데 나 이거 10년째 붙어있는데 이거 좀 빼주세요. 가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가래가 없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 초음파도 해보고 내시경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하고 그래서 돈을 병원이 이만큼 벌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지. 자기도 계속 그런 느낌이 드니까 또 옆집에 가. 옆에 병원에 가서 나 여기 가래 붙었는데 떼다 거기서도 또 초음파를 하고 내시경을 하고 또 CT를 찍고 그러고 또 아무것도 없다 그래. 이 사람은 병원을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딜이 쓰는 거야. 원인은 뭐라고요? 스트레스가. 이런 사람이 가래가 붙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제 침은 딴 사람하고 다르게 침이 색깔이 노랗고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치과를 10군데 다녔는데 치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가 있지? 기침을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기침을 하느냐? 이런 기침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두 개를 숙여요.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한 사람씩 병원대로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자기 소개하고 댄스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저 양반이 여기 올라오면 뭐라고 어떻게 하고 와? 어떻게 하고 와요? 그렇지. 왜 그래요? 긴장을 해서 그래요. 긴장을 하면 여기에 그런 느낌이 와. 왜? 우리 아까 말한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이 그 등뼈를 따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뇌 속에 신경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가 그 목구멍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등뼈 신경이랑 합쳐져. 그러니까 합쳐지는 데가 어디에? 여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여기에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긴장을 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잠깐 긴장이면 그렇게 하고 끝나지. 근데 잠깐 긴장이 아니고 남편 몰래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했는데 돈 빌려가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한 개도 안 팔더라고. 계속 망하고 있어요. 애 아르바이트 비용을 못 주고 있어. 남편한테도 말을 못해. 그런데 몇 년이 됐어. 그러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은 밤새도록 기침해요. 그리고 낮에는 안 해. 왜 그러냐? 밤에는 스트레스를 감춰줄 방법이 없어요. 낮에는 스트레스를 감춰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소리, 빛, 움직임 이런 게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감춰줘요. 그러다 밤이 되면 이게 싹 없어지거든. 그러면 스트레스가 확 올라와서 밤새도록 기침을 하는 거야. 낮에는 멀쩡히 돌아다녀요. 검사를 병원에 가서 아무것도 안 나와. 내과로 잘못 가면 만성기관지염 약을 줘. 하나도 나설 수가 없어. 원인이 뭐야? 스트레스. 안 나서요. 또 있어요. 거기에 잠 못 자는 걸 다 말해.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원인이 뭐 이석증이라고 귀에서 돌멩이가 떨어져. 그 이석증의 원인도 스트레스. 또 피곤해 죽겠다 그러고 눈꺼풀이 떨리는 거야. 눈꺼풀 떨리면 여러분 뭐 사 먹어요?
내가 한 20년 전에 방송에 나가서 눈꺼풀 떨리는 거 마그네슘이 모질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다 마그네슘을 사먹어요. 눈꺼풀 떨리는 원인이 제일 많은 원인은 스트레스, 95%가 스트레스고 5%가 마그네슘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00%가 다 마그네슘만 사먹지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마그네슘 사서 나한테 좀 보내봐요. 또 있어. 붓는다고 해요. 붓는다고. 선생님 저는 좀 너무 잘 부었는데 요새는 또 붓는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 라면 먹어서. 라면 부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즉 콩팥에 문제가 있어서 붓는 사람은 전부 중환자실에 있어야 돼요. 못 돌아다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콩팥이 멀쩡하다는 뜻이고, 이런 멀쩡한 사람들은 라면 먹어서 부을 수가 없어요. 라면 먹어서 붓는 게 아니라 라면 먹을 때 같이 먹은 놈이 기분 나쁘거나 라면을 맛없게 끓였거나 이상한 데에서 라면을 먹자고 했거나,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서 붓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 몸에서 나트륨이 못 나가게 해요. 나트륨이 뭐야? 소금이고 소금. 내 몸에서 소금을 못 나가게 하니까 이 소금은 뭘 끌고 오냐면 물을 끌고 와요. 여러분 짜게 먹으면 물이 막히잖아.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으면 물을 같이 가져와서 물이 내 몸에 많아지면 붓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 때문에 붓기는 하는데 소금이 계속 내 몸에 남게 되는 이유가 소금을 먹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서라. 그러면 저 소금이라는 나트륨이 관절 속으로 들어와요. 관절 속으로. 이 관절이 부어. 그러면 온몸이 아파요. 온 전신이 아프다고 삭신이 쑤신다고 하는데 이유가 없어. 원인은 스트레스. 여기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아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는 거 전부 원인이 스트레스일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알았어요? 네. 재미나요? 네. 그만해요. 이제 가요? 뭐 해야 돼? 네. 돈 받은 만큼 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를 그러면 남자가 더 받을까요? 여자가 더 받을까요? 1분단 남자가 더 받아요? 여자가 더 받아요? 2분단 누가 더 받아요? 왜 악을 쓰고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지금? 왜 여자가 더 받아? 네? 할 일이 많아. 남자는 일을 안 하나? 남자는 놀아요? 뭐라는 거야? 자, 여자가 더 받아요? 네. 남자들 배가 좀 해봐요. 남자들은 뭐 하는 거야? 자, 남자와 여자가 누가 더 받느냐? 이거를 이제 얘기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뭐냐 알아요. 남자와 여자는 생긴 게 일단 다르죠, 그죠? 생긴 게 다르고, 두 번째는 생식 기능이 달라. 남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게 뭐냐면 감성이 달라. 감정이 달라. 우리 집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고 손들어봐요. 우리 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다. 아유, 고마우신 분들. 자, 우리 집에 딸만 있다. 딸만 있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어마어마. 우리 집에 아들만 있다. 목 매달아야 돼. 여러분은 배를 아들이 있는다고 생각해요? 딸이 있는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1분단 누가 해요? 그 대답이 쉬웠지도 2분단 누가 해요? 막 떠들어봐요. 누가 있는다고? 옛날에 다 아들이 있는다고 그러죠. 아들.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재미나게 설명을 해줄게요. 배는 딸이 이어서. 임신이 된다는 거는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거야. 정자랑 난자가. 난자는 한 달에 한 개가 나와요. 한 달에 한 개. 한 달에 한 개가 이렇게 알로 만들어진 게 난자.
근데 정자는 사정을 한번 할 때 5천만 마리야. 5천만 마리. 그 5천만 마리가 이 하나의 난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 난자에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 첫 번째 온 정자가 탁 건드리면 거기가 문이 돼요. 문이 없어. 그냥 문이 없는데 1등한 정자가 와서 톡 건드리면 거기가 문이 탁 열려. 그래서 정자가 쏙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만 들어가고 꼬리가 딱 잘려요. 이 꼬리에 유전자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 유전자야. 아버지 유전자는 톡 잘려서 나가고 머리만 쏙 들어가는 거야. 엄마 유전자는 이 아래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못 찾아요. 여러분의 엄마만 찾을 수 있어. 근데 아버지 유전자랑 내 유전자를 비교해서 네가 아들이 맞냐 안 맞냐, 우리 아버지가 맞냐 안 맞냐는 찾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서 이미 없어지고 다 끝났어. 유전자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것만 가지고는 내 아버지를 못 찾아. 근데 내 것만 가지고 내 엄마는 찾을 수 있어. 또 내 엄마의 엄마도 찾을 수 있고, 내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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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연구하는 연구자가 이렇게 자신이 연구를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엄마를 계속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유럽 전체 인구의 엄마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유럽 전 나라에다가 니네가 쓰고 남은 피 검사에서 피가 남은 거를 다 나한테 보내줘라. 그래서 내가 그걸 검사해서 유럽에는 엄마가 몇 명이 있었나, 이부가 딸을 몇 명이나 낳나를 확인해보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쭉 엄마를 찾아가 보니까 유럽 전체 인구에는 엄마가 7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이부의 7딸들이라고. 그게 책에 나와 있어요. 유럽에는 엄마가 7명이 있어요. 아버지는 몇 명 있는지 몰라요. 아들은 대를 잇는 게 아니야. 여기 아들만 있는 집들 아까 손들은 다시 손들어봐요. 여기는 목매달집이라니까. 끝났어. 이미 끝난 거야. 딸이 없으면 내가 통인 거야. 재밌어요? 네. 이거 진짜예요. 자, 남자와 여자는 감성이 이렇게 다르다 그랬어요. 감정이 달라. 자, 이 감정이 다른 거를 표현을 하려면 소풍 얘기를 해요. 소풍. 여러분도 소풍을 갔다 오죠? 여러분의 자식들도 이미 소풍을 다 갔다 왔고, 손자, 손녀도 소풍을 갔다 왔을 수가 있어요. 소풍 갔다 오면 엄마가 물어봐요. 아들한테 물어봐. 야, 소풍 재밌었냐? 첫 번째 물어서 대답하는 아들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한 번 더 물어. 야, 재밌었냐고? 두 번째 대답해야 안 해? 1분단 해야 안 해?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어봐. 야, 임마! 소풍 재밌었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제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그래? 얘라고 그래? 어떤 아들이 얘라고 그래? 2분단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딱 나오고.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뭐 자꾸 물어봐! 그냥 그랬다니까! 아들은 대답이 그래. 왜 이런 대답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남자는 감정이 1밖에 없어요. 1이 무슨 뜻이냐? 기분이 좋으면 다 1점이에요. 그냥 1점이야. 1점 이상의 기분 좋은 게 없어요. 기분이 나쁘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여자는 기분 좋다가 1점짜리부터 10점짜리까지 있어요. 기분이 나쁘다도 마이너스 1점에서 마이너스 10점까지 있어.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들이 왜 소풍을 갔다 왔는데 그냥 그랬다고 하느냐. 소풍 갈 때 아침에 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1분당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몇 점이야, 그럼 아들은? 1점. 소풍 가서 맨 처음에 뭐해? 보물찾기에 보물찾기. 보물찾기 할 때 노는 거잖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몇 점이야? 1점. 보물찾기가 끝나면 점심을 먹어. 소풍 가서 먹는 점심이 맛있어? 집에서 먹는 게 맛있어? 그거 몇 점이야? 1점.
점심 먹고 나면 뭐해? 오락하고 놀아. 오락하고 놀면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요. 몇 점이야? 1점. 소풍은 일찍 끝나. 집에 가서 또 놀 수가 있어. 올 때도 기분이 좋아 나빠? 좋아요. 몇 점이야? 1점. 하루 초풍일 1점. 어제도 1점, 그저께도 1점. 한 달 전,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1점이야. 근데 엄마는 뭘 물어봐. 재밌었냐고. 근데 다 1점인데 뭘 얘기할 게 있어. 그냥 그랬다고. 이게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딸은 그 소풍 가기 전날 저녁부터 난리가 나죠. 어떻게 난리가 나? 옷이 다 뒤져가지고 지 옷, 언니 옷, 동생 옷, 엄마 옷까지 뒤져가지고 이쁜 옷을 골라야 돼. 여기 남자들 중에 소풍 가기 전에 옷 골라본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 옷을 바꿔 입고 가본 남자가 없다고. 왜? 그런 느낌이 안 되니까. 근데 여자는 아니죠. 여자는 내가 이쁘게 하고 가야 돼. 옷을 몇 벌 고를까요? 저녁 때 최소한 2벌은 고른다. 왜? 다음날 눈 떠서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최고 이쁜 걸 골라서 입고 나가는 거야. 그럼 기분이 몇 점일까? 10점이야. 나 오늘 천사야, 천사. 나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왔지? 이러고 학교 앞에 가는 거야. 기분이 10점. 학교 앞에 가다 보니까 나보다 잘 입은 년이 나타났어. 이거는 가서 걔한테 만져보고 물어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쳐다보는 순간 쳐다보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 그죠? 쳐다보는 순간 저거 잘 입었네 저게. 그럼 기분이 몇 점이 돼? 마이너스 10점이 돼요. 10점에서 1초도 안 됐는데 마이너스 10점이에요. 근데 이게 소풍 반나절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갖다 주라고 엄마가 김밥을 싸줬어. 그래서 내가 김밥을 가져가. 근데 내가 아들이면 선생님을 주고 뒤도 안 보고 와요. 딸은 어떻게? 그걸 주고 옆에 서서 먹나 안 먹나 보는 거야. 거기다 줬는데 내가 싸주고 우리 엄마가 싸준 건 안 먹고 그년이 싸운 것만 둘이 먹고 있어. 이 차이가 이 감정적인 진폭이 소풍 반나절 동안에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려 엄마가 찔릴 때까지. 그 엄마가 야 소풍 재밌었냐? 찔르자마자 내가 이 옷을 왜 골랐고 누가 사준 거고 값이 얼마고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언제 입고 나갔더니 누가 이쁘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속에다 뭘 받쳐 입고 신발을 뭘 신고 백을 뭘 들고 나갔는데 그년이 입고 온 옷은 무슨 옷을 하는 건데 세일도 안 하고 값이 얼마고 색깔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한 사건당 1초도 안 된 사건당 한 15분을 떠들어야 된다. 반나절 소풍 얘기를 가지고 15년을 얘기해도 한 얘기가 또 있다. 여기 남자들은 소풍을 어디 갔다 왔는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어제 갔다 왔는데도 기억을 못한다니까. 근데 여자들은 이거저거를 섞어서 또 막 얘기를 만들어내니까 내가 김밥 싸는 걸 딴 애가 싸운 거랑 비교를 하고 옷을 얘기하고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얘기한 게 천지다. 그 이유가 감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10배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죽인 원수를 아들은 못 갚아요. 왜? 부모를 죽이는 걸 내가 만약에 봤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끔찍한 사건을 보고 기분이 많이 나빠져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다 똑같이 마이너스 1점으로 끝나더라고요. 여자는 마이너스 10점짜리가 한 번 되면 안 잊어져요.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혼이 나면 죽을 때까지 혼낸 사람을 안 만나요. 시장 가다가도 나를 혼낸 선생님 비슷한 사람 저기서 오면 반드시 안 가. 골목들은 돌아가고 안 만나. 남자는 어때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나타나면 나를 때린 선생인지 나를 칭찬하는 선생인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막 달려가서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건강하시죠?
등심이요. 감정이 남자는 1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재밌어요? 네. 알았어요 이제? 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남자를 가리켜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안 가리키고 살자니 속 터지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오면 이제 남자와 여자는 감정적으로 차이가 있구나를 아시고 그걸 조금씩 이해를 해줘야 여러분 잘 살 수가 있다. 자, 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큰 상처가 되고 아까 말한 대로 감정적인 상처가 쌓이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불행하다 이렇게 느낀다. 불행하다는 것은 욕심을 너무 내거나 남과 너무 비교하거나 나는 죽어도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생기더라. 그래서 이 불행한 걸 없애는 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한계점을 높이는 거예요. 아까 한계점이 있었죠? 그 한계점이 점점 높아지면 여기 상처가 쌓여도 내가 안 아파지는 거야. 이게 자꾸 높아지니까. 그걸 높이는 방법 1번이 뭐냐? 칭찬과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서로 칭찬을 자꾸 해야 되고 서로 잘했다고 자꾸 해줘야 되는 이유가 칭찬을 들을수록 한계점이 높아져요. 근데 이 칭찬과 성취감을 느끼려면 해야 될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해야 돼요. 금방 일을 해야 된다고. 내 거예요? 정리 좀 해봐요. 정리 좀 해봐. 이렇게 강의에 집중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성취감을 느끼려면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할 게 뭐냐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돈 받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돈 안 받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 봉사. 그러니까 군청이나 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뭘 하자고 하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런 걸 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하면 뭐가 올라가? 한계점이 올라가. 거기 가서 맨 처음에 어리버리하죠. 잘 모르니까 할 줄 모르지. 근데 며칠 하면 금방 익숙해져서 어떻게 돼? 칭찬을 듣는다니까. 그 칭찬을 들을수록 점점점 내 한계점이 높아지고 내가 안 아프죠. 병원에 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아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업주부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 전업주부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밖에 안 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이 왜 많이 아프냐. 아무도 칭찬을 안 해. 밥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자식이 해? 남편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은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은퇴라고 리타이어 영어를 해석한 사람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리타이어라는 말은 타이어를 갈아 낀다는 뜻이에요. 타이어가 오래돼서 타이어를 바꿔 낀 거야. 그게 무슨 은퇴야. 은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은퇴인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해? 돈을 안 받는 일을 하면 돼. 그게 봉사라. 그 일을 해야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안 아프고. 내가 안 아프려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럼 돈을 벌어서 뭘 하려는 게 아니야. 내가 안 아프고 건강하고 진짜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에서 74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자식들하고 그 자식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동네 불량아들하고를 74년을 연구를 했어요. 매년 전화로 물어봐. 어디 사냐? 누구랑 사냐? 돈은 얼마나 버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결혼을 했냐? 월세냐? 전세냐? 사골세냐?
네 주변에 누가 있냐, 애기는 있냐, 이런 거를 매년 물은 거예요. 74년 동안.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살이의 행복과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 이걸 확인한 거예요. 74년 동안. 1번 돈이냐? 절대 아니다. 그럼 2번 가족이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옆에 누가 있느냐. 그 미국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 많아요. 결혼 안 한 사람, 결혼했다가 파혼한 사람, 뭐 돌아온 사람, 별의별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잘 살았다, 정말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느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옆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은 좋다, 아니 이 사람 있으면 재밌고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옆을 못 떠나게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해요. 혼자만 맛있는 거 올라다 먹지 말고 나눠주고, 거기 나가면서 야 오늘 내가 짜장면 사줄 테니까 따라와, 짜장면 사줘. 돈이 아니더라. 완벽하게 확인된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안 떠나게 노력을 해야 한다. 아셨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호르몬은 남자 여자 다 필요해요. 근데 저 호르몬에 대한 거는 요즘에 약간 헷갈리는 게 많이 생겨서,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운동이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운동 어떤 거 해야 된다고? 우리 몸은 배꼽을 딱 잘라서 상체와 하체로 다 나누면 근육의 70%가 아랫도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체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하체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체 운동의 기본이 뭐야? 아까 가르쳐줬죠. 스쿼트야, 스쿼트. 걸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걸어 다니기 전에 먼저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스쿼트를 여러분이 죽도록 해요. 죽도록. 매일 눈 뜨면 해야 되는 운동. 매일 눈 뜨면. 얼마나 재밌어. 음악 틀어놓고 전화가 와도 텔레비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쩍벌 스쿼트라는 거예요. 쩍벌 스쿼트. 다리를 쩍 벌리고 하는 거야. 쩍벌 스쿼트. 이름도 재밌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돼.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루 몇 번 해? 수백 번 하라 이거야. 수백 번. 처음에는 10번 하고 쉬었다가 또 10번 하고 또 쉬었다가,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한 번이 하나도 안 쉬고 100번을 할 수 있다 이거야. 100번을 하면 다리 운동만 되는 게 아니에요. 척추에 있는 기립근이라고 하는 척추를 반드시 세워주는 그 근육이 이 다리랑 이 골반 근육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쿼트만 해도 허리가 반드시 서지가 안 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할 일인 거야.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고. 이걸 하라고. 알았어요?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이 있다고. 유산소 운동, 걸어다니고 수영하고 사이클을 타고 이런 거 하는데, 어떤 운동이나 다 유산소와 무산소가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 하면 근육이 안 커져져요. 근육량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 근육량을 키우는 것 중에서 하체 운동을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제 이게 되면 걸어 다니는 거야. 걷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등산도 걷기도 좋지만 계단을 올라가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 어디 안 나가도 되잖아요. 뭐 산을 가려면 옷을 차려입고 뭐 이러고 가는데 계단은 우리 집이잖아. 1층에서부터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다리가 튼튼하고 훌륭한 거냐면, 안 쉬고 18층을 올라가면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사람. 안 쉬고 18층을 갈 수 있습니다. 무릎하기 아파서 못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릎하기 아파서. 내려올 때 아프지 올라갈 때는 안 아파. 절대로 안 아파.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야지. 절대로 그냥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 그래서 산에서 걸어 내려오다가 다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우선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계단 올라가는 걸 열심히 하자. 저걸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근육에 힘이 생기고 심장이나 폐도 좋아지고, 근데 한 번에 막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하지 마요. 그 다음에 아프면 쉬었다 해라. 제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셨는데, 뭐 지금 90이 넘으셨으니까 65세 때는 90이 넘었으니까 한 30년 연금을 탔잖아요. 그죠? 5만원, 월급이 5만원일 때 연금 내라고 해서 몇천 원인가 그 시작을 냈다는데, 그 돈을 낼 때 그 5만원, 3만원, 5만원 받는 사람이 몇천 원을 연금으로 뺏겨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 근데 그러고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까지 받아먹은 연금이 집이 3채 나왔어요. 지금도 연금 때문에 못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돌아가시겠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90 먹은 양반이 한 달에 350만 원씩 나오면 세상에 그것 때문에 죽기 싫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랑 같은 연세에 같이 학교를 그만두신 분이 7분이 계신데, 그 중에 연금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5사람은 다 일시불로 받아가지고, 그때 은행의 이자가 뭐 10%, 12%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으면 이자가 막 더 나온다고 그 사람들은 다 그랬는데, 그 돈을 다 누가 썼어? 자식들이 1년 반 안에 다 빨아먹어요. 다 나가서. 그래서 그 7명 중에 매달 나가서 조그만 동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리밥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 1년 반 만에 다 깨졌어요. 5명이 못 나와요. 그 보리밥 값을 못 내는 거예요. 왜? 자식이 다 말아먹었는데 자식이 돈이 있겠어? 그러니 뭘 돈을 주냐고. 그때부터는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절대 자식한테 돈을 안 줘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95까지. 꼭 쥐고 있어야 된다. 내가 꼭 쥐고 있어야. 그렇다고 또 건강하지 않고 돈만 주고 있으면 뭐예요?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건강은 뭐야? 쉬워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스쿼트 열심히 하고 까치발 쓰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걸어다닐 수 있다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은 건강한 거야. 걷는 게 목표야. 걸어다니는 게 목표라고. 아셨죠? 네. 뭘 다른 걸 할 게 없어. 뭐 뛰어다니고 뭐 다 필요 없어. 걸어다니는 게 목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먹느냐, 뭘 먹어야 되느냐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늙는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왜 늙느냐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한 노화 이론, 늙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만들어놨냐면 지금 한 150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왜 늙느냐.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론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전론. 그래서 사람은 120살까지 살게 돼 있다. 거북이는 200년 이상 산다. 생쥐는 2년밖에 못 산다. 여러분은 옛날에 여러분 천정 위에 살던 생쥐들 알죠? 네? 생각나요? 네. 천정 위에 이만큼 생쥐가 싼 오줌 그런 자국도 있고 그 위에 쥐가 소리도 나고 옛날 추억이죠. 추억. 그죠? 그 생쥐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2년밖에 못 산다. 웃기는 거죠. 사람은 몇 년 살아? 120살을 살게 돼 있다. 유전적으로. 근데 여러분 주변에 120살 사는 사람을 봐요? 못 봐요. 못 봤었죠? 네. 왜 그래? 왜 120살을 못 사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 내 몸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나와서 저 활성산소가 내 몸의 세포를 자꾸 망가뜨려서 120살까지 못 살고 죽게 된다. 그래서 저 활성산소 이론이 이게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산소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자동차 배기가스예요.
자, 자동차가 힘을 내서 막 가려면 자동차 엔진 속에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죠. 공기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불을 팍 붙여서 빵 폭발을 해야 실린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을 바퀴를 굴러가는 힘으로 바꾸면 차가 가는 거야. 이렇게 차가 갈 때 뒤에는 뭐가 나와? 배기가스가. 배기가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똑같아요. 사람도 밥을 먹고 숨을 쉬면 밥 먹은 것이 여기서 녹아가지고 소장으로 내려가서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혈관을 따라서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야. 필요로 하는 세포에 그 영양소를 보내주고, 또 숨을 쉬면 산소가 이 피 속에 녹아가지고 천체로 돌아다니다가 필요로 하는 세포로 쏙 들어가. 그러니까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자동차 엔진 같은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세포 속에는.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딱 만들고 남는 게 뭐야? 배기가스가 활성산소다. 근데 저게 많이 만들어지면 저 활성산소는 아주 불안정한 산소예요. 이런 데 있는 산소랑 다르게. 그래서 다른 세포의 전자를 하나씩 훔쳐와요. 눈세포에서 전자를 훔쳐오고, 귀세포에서도 훔쳐오고, 신경세포에서도 훔쳐와. 그렇게 되면 이 눈세포가 늙는 거야. 백내장도 생기고 늙어. 그러면 시력이 떨어지고 백내장도 오고, 귀세포에서 뺏기면 청력도 떨어지고, 또 어떻게 돼? 소리가 나고, 뇌세포에서 뺏기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치매도 오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야?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활성산소를 안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졌으면 빨리 없애야 우리가 제 목숨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여러 개 있어요. 1번이 뭐냐면 많이 먹어. 많이 먹는 사람 빨리 손 들어봐. 그만 먹어야 돼. 알았어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대로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살을 좀 빼야 한단 말이에요. 덜 먹어서. 두 번째는 너무 심한 운동을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심한 운동을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 지금도 마라톤을 해갖고 말이야, 내가 진짜 멋지게 해봐야 하면 안 돼. 할 필요도 없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술, 담배가 다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요. 또 방사선이라는 걸 많이 쏘여도 생기는데, 방사선 어디 가서 쏘여? 여러분, 병원에 가서 쏘여요. 가슴사진 한번 찍을 때는 방사선이 얼마 안 나와요. CT 찍을 때 무지하게 나와.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매년 가서 머리도 CT 찍고, 배도 CT 찍고, 가슴도 CT 찍고, 나는 매년 CT 찍어. 등신이야. 집어가서 방사선을 막 쏘이는 거잖아. 방사선이 뭐예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고 암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일부러 가서 쏘일 게 뭐가 있어? 내가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느라고 와서 검사를 하는 거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일부러 돈을 내가지고 가서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년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할 때 검사를 해라. 아셨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햇볕을 많이 쏘여야 돼요. 햇볕.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노예지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보다 빨리 늙더라. 왜 그래? 햇볕을 그냥 쏘여서 그래. 그러니까 햇볕을 그냥 쏘이지 말고 좀 막아야죠. 응? 감싸야 된다 이거야. 시골에서 농사질을 해도 얼굴을 좀 쓰고 화장품으로 좀 막고 옷도 좀 다 입어가지고 햇빛을 좀 덜 받게 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비타민 D가 덜 만들어진다. 비타민 D를 사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지. 저도 주사를 맞아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한다. 여기 써있죠? 여기 뭐라고 써있어? 식사를 너무 많이 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심하게 운동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담배를 피워도, 술 먹어도 방사선, 자외선을 쏠 때 생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여러분이 일단 피해야 되고, 만약에 저런 일을 어쩔 수 없이 해! 할 수 없이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활성산소를 없애야지. 저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거 이제 다 지금 말한 거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항산화 물질이라고 해요.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을 여러분이 잘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생긴 걸 없앨 수 있다. 항산화 물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미네랄, 색깔. 비타민, 미네랄은 여러분이 음식을 아주 다양한 종류로 매일매일 채소도 다양하게, 과일도 다양하게 이렇게 먹으면 비타민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게 먹지 않고 맨날 비슷한 것만 먹어. 나는 맨날 짜장면만 먹고, 나는 된장국만 먹고, 이러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먹어야? 종합 비타민을 하나 사서 먹는 게 좋다 이거야. 종합 비타민 사 먹는 방법도 하나 알려줄게요. 아주 쉽게 살 수 있어요. 비싼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한테 적당한 거 사서 먹으면 되고, 뭐 천연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효과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나가면서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요. 야, 내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종합 비타민을 사 먹으란다. 그러니까 니네 건강을 위해서 종합 비타민을 꼭 사서 먹고, 니 거 살 때 하나 더 사서 나한테도 붙여라. 그러면 쉽게 얻어 먹을 수 있다 이거야.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말고 항산화 효과가 중요한 게 뭐냐면 색깔이에요. 색깔. 여러분은 발이 달렸죠, 발이.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서 있으라고 그러면 아무도 서 있는 사람이 없어. 서 있으면 또 쓰러져요. 도망가잖아. 그늘로 자꾸 도망가죠. 근데 채소나 과일은 발이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있어요, 없어요? 쟤네는 이렇게 뜨거운 날 그냥 하루 빛을 받고 있어야 돼요. 또 비가 하루 종일 오는 날도 비를 계속 맞아야 돼요. 쟤네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쟤들도 괴로워. 그러니까 얘들도 이 괴로움에서 도망가고 싶어. 그래서 만드는 게 색깔이에요. 또 까치가 와서 파먹고 벌레가 붙어갖고 막 파먹어. 이것도 얘들도 괴로워요. 그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색깔이야. 저 색깔에 생명의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 색깔을 우리는 따먹기만 하면 되잖아. 사람. 그 색깔 중에 어떤 색이 가장 세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모든 색깔에 다 힘이 있어요. 색깔이 몇 종류나 있어요. 색깔이 전 세계에. 네? 여러분이 아는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네. 거기에 하얀 색깔, 까만 색깔 9가지. 전 세계에는 색깔이 약 5천여 가지가 있어요. 5천여 가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한국말이 제일 표현을 잘해. 한국말. 새하얀 색이 있고, 하얀 색이 있고, 허여 멀건한 색이 있고, 희꾸무레한 색이 있고, 샌돌한 색이 있고, 노리 깨끼한 색이 있고, 노루 스름한 색이 있고, 다 다르죠? 이렇게 한국말이 제일 표현을 잘한다. 근데 그런 색깔 중에 어떤 색이 제일 세냐? 어떤 색이 제일 세냐면 검붉은 색이 제일 센 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소나 과일을 먹을 때 검붉은 색이 들어있는 걸 먹는 거예요. 검붉은 색이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이 뭐가 있어?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포도, 자두 이런 거. 자, 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자두 이거는 속 알맹이의 색깔이 있어요. 그죠? 포도는 색깔이 어디 있어? 껍데기를 먹어 안 먹어? 1분당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에? 왜 안 먹어요? 뭐라는 거야? 2분당 왜 안 먹어요? 안 넘어가요? 뭐라고요? 껍질이라서 더러워서 안 먹어? 네? 농약 붙어서? 자, 여러분 포도나 사과도 농약을 치지만 고추나 오이는 농약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어떤 게 더 많이 해요? 고추. 자, 고추는 포도나 사과보다 몇 배나 할까? 한 10배에서 한 20배쯤 하죠. 한 2, 3일에 한 번씩 안 하면 수확이 안 돼요. 자, 포도에 묻은 농약이 걱정이 돼서 포도 껍데기를 못 먹을 거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고추를 꼭 껍질을 까먹어요. 그렇잖아요. 포도 껍데기도 안 먹는데 고추 껍데기를 어떻게 먹어? 다 까고 안에 있는 하얀 거나 먹어.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고추를 먹었는데, 생고추를 먹었는데도 지금 병이 없잖아. 왜 그래? 농약은 다 물에 타서 뿌리는 거고 물에 녹는 거예요. 농약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농촌진흥청에서 말하는 방법은 물에 3번 넣었다 꺼내는 거야. 그러면 농약의 99.99%가 사라진다. 근데 이게 조금 모질라면 락슨물에도 담그고 콩으로 닦고 수세미로 문지르고 이런 짓을 하더라고. 필요가 없다. 이거 농약은 물에 넣었다 꺼내는 것이고 흐르는 물에 넣으면 한 번만 넣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포도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돼요? 포도 영양의 70%는 껍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포도가 나오면 집에서 포도를 이렇게 다 짜. 그래서 알맹이는 잘 모아가지고 냉장고에 잘 넣어놨다가 우리 집에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뭘 먹어? 껍질이 잘 안 넘어가면 갈아. 믹서에 갈아가지고 조금 마셔. 그러면 되죠. 네? 질문은 좀 이따가 받을게요. 네. 자, 이 색깔 말고 이건 과일이고 채소가 있어요.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흑상추, 비트, 순무, 김, 미역, 양배추, 양파, 자색 양배추, 자색 양파 이런 색깔이 있죠. 이런 검붉은 색깔이 나는 채소가 여러분 건강에 제일 좋다. 뭐 때문에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저런 게 나오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저거부터 먼저 먹어야 돼요. 그거를 하루 이틀만 먹으면 안 되고 매일매일 꾸준히 여러분이 잡숴야 한다.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덜 아프고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아는 것 같은데 먹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늙어 보이고 이 차이를 이런 것들 운동, 스트레스 이런 게 만들어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재밌었어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오메가3가 이제 요즘 한참 많이 팔리다가 요새는 덜 팔리고 뭐 오메가3를 먹어서 병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음식으로 먹는 오메가3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자 생선에 오메가3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고등어도 많이 있죠 물론. 근데 우리가 이제 회로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회로 좋아하는 어종이 뭐야? 광어. 광어의 오메가3는 어디에 있을까? 네? 배에 지느러미살에 있다 이거야. 네? 광어 지느러미살에 오메가3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광어회가 나오면 뭐부터 먹어야 돼? 딴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돼. 나 혼자만 알고 광어회가 나오면 뭐부터 먹어요? 꽁치가 나왔어. 꽁치의 흰 살에는 오메가3가 하나도 없어. 꽁치는 뭘 먹어야 돼 그러면? 가시가 많아서 안 먹는 뱃살. 그죠? 그 다음에 갈색살이 중간에 좀 있잖아. 거기에 다 오메가3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생선을 똑같이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고 어떤 사람은 흰살만 먹잖아. 그러면 그 안에 들은 게 다른 거잖아. 똑같은 생선을 먹었다고 생각해도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살 빼고 싶으면 저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을 한 번도 안 먹고 아침에 가서 운동을 해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땡이야. 이게 살 빼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늘 좋아하는 완전식품은 계란이에요. 계란과 우유, 그 다음에 두부. 계란, 우유, 두부는 매일 먹어요. 매일 제가 가는 식당에 가면 김밥을 시켜도 계란을 2개를 줘. 내가 항상 그렇게 만들어놔. 가면 계란 2개 값을 따로 줄 테니까 김밥을 시켜도 계란 2개를 주고 비빔밥을 시켜도 계란 2개를 더 주고 된장찌개를 시켜도 계란 2개를 꼭 줘라. 프라이를 해서. 항상 그걸 먹어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어. 계란 먹어서 콜레스테롤은 절대로 안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은
여성이 폐경이 되면 무조건 올라가요. 콜레스테롤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 근데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내 몸에서 안 만들잖아.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폐경된 여자는 다 똑같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폐경이 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돼요. 콜레스테롤 약은 약이 아니라 현대판 불로초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하면 뇌졸중, 심장병, 그 다음에 치매 이걸 다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은 약이 아니야. 뭐야? 불로초다. 아셨어요? 네. 오늘 어떻게 1시간 반 동안 제가 떠들었는데 들을만 했어요? 재미없어서 졸았다 손들어봐. 나 재미없어서 졸았다. 없어요? 네, 하여튼 우리 교수님 훌륭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화승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고 있고 굉장히 많은 청사진을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제목을 들으면서도 야 이거는 참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실 일도 굉장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교수님하고 같이 화승분이 잘 사는 또 여러분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